아우라 그룹의 회장실은 도시의 정상에 떠 있는 유리 성체와 같았다. 70층 높이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장난감처럼 펼쳐졌고 통유리 벽은 한치의 막힘도 없이 그 광경을 담아냈다. 그러나 강지훈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한 그 종이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조항은 그의 지시대로 그의 법무팀이 한 글자 한 글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것이었다. 감정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결혼, 그것이 이 계약의 본질이었다. 고이비세요. 나지막한 부름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진환 비서가 한 걸음 다가섰다. 네, 회장님. 서유진 씨, 지금 어디에 있지? 약속 장소인 호텔 프라이빗 룸에서 대기 중입니다.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20분이 남아 있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군.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의 서명을 기다리는 빈칸이 보였다. 이 서명 하나로 그는 법적인 아내를 얻고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를 얻기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될 터였다. 그에게 결혼은 사랑이나 낭만 같은 허울 좋은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 강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29의 나이에 피 튀기는 경영권 다툼의 한복판에 내던져졌다.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사촌 강민혁과 그를 등에 업은 늙은 여우 같은 이사들. 그들이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지훈의 불안정한 지위였다. 미혼에. 후계자도 없는 젊은 총수.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갈대와 같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후계자를 낳아 너의 자리를 공고히 해라. 아버지의 유언은 단순하고도 명확했다. 사랑 없는 정략 결혼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 고작 이것이라니.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없었다. 아우라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감정 없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수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깨끗한 집안, 단아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처한 절박한 상황.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운영해온 고서적 도서관이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고는 지훈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그는 그녀의 건강한 자궁이 필요했다. 완벽한 거래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가 그의 길고 단단한 몸을 감쌌다. 그는 유리벽 앞으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거대한 묘비처럼 솟아 있었다. 저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오늘 한 여자의 인생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 죄책감, 그런 것은 없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닌 거래일 뿐.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서유진은 마른 입술을 적셨다. 그녀가 앉아있는 호텔의 프라이빗 룸은 숨 막힐 듯이 호화로웠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부드러운 빛,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추상화,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낡은 책 냄새와 먼지, 희미한 잉크 향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아버지의 도서관, 지혜의 숲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그곳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고서를 번역하고 작은 출판사와 계약하며 밤낮으로 일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빚의 무게는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결국 채권자들은 최후 통첩을 보냈고
도서관 건물에 붙은 차 앞 딱지는 그녀의 심장에도 붙어버린 것 같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거짓말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아우라 그룹의 최진환 비서.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제안을 건넸다. 저희 회장님께서 서유진 씨에게 혼인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계약 기간 2년, 그 기간 안에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 그 대가로 도서관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추가로 그녀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을 제시했다. 유진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자신의 몸을, 인생의 일부를 파는 행위였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서재와 책들이 사라지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꿈이었고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그것을 잃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곧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 사진으로만 보았던 강지훈 회장을 기다리며.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사진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섰다. 앞장선 사람은 최 비서였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남자의 존재감에 실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강지훈이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큰 키와 넓은 어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은 잘 벼려낸 칼날 같았다. 그가 맞은편 의자에 앉자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눈은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시어 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낮았다. 네, 강지훈 회장님, 최 비서에게 계약 조건은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로 원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듯한 말투였다. 유진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떨지 말자. 이것은 거래일 뿐이다. 그녀 역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하죠. 그는 최 비서에게 눈짓했고 최 비서는 곧바로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유진의 앞에 놓았다. 유진은 천천히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갑 강지훈, 곽을 서유진은 상호 합의에 혼인 관계를 맺는다. 혼인의 목적은 을이 갑의 후계자 아들을 출산하는 데 있다. 을은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갑과 이혼하며 양육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그 대가로 갑은 을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금과 위자료를 지급한다. 계약 기간 동안 을은 갑의 아내로서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갑이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정서적, 애정적 교류도 의무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조항이 유난히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애정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이 결혼의 핵심이었다. 유진은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었다. 그녀의 미래가, 아버지의 유산이 이 종이 몇 장에 달려 있었다. 다 읽었습니까? 지훈이 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급함이나 지루함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기계가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네. 유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만약 딸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 비서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지훈은 잠시 유진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당당함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거래 대상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그럴 경우 계약은 연장된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잔인한 대답이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를 낳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서유진이라고 적힌 칸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 일부가 함께 팔려나가는 것 같았다. 서명이 끝나자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도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역시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의 서명은 그의 성격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계약은 성립되었다.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가족들만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신혼집은 제 펜트하우스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초의 비서가 모두 처리해 줄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용건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앞으로 강지훈의 아내로서 그리고 미래 아우라그룹 후계자의 어머니로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스캔들은 용납 못합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갔다. 최 비서가 유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의 뒤를 따랐다. 홀로 남은 유진은 텅 빈 공간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고급스러운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입에 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의지로 움직였던 그 손이 이제는 거대한 계약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지혜의 숲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은 감정이 거세된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히게 되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공허한 불빛의 무덤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사랑도 온기도 없는 한 장의 계약서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 지어진 섬이었다. 한강이 은빛띠처럼 발밑을 흐르고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한 별무리처럼 반짝이는 곳. 서유진은 그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혹은 계약 이행의 첫 장을 넘겼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비현실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모습을 비췄고 천장은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높았다. 벽에는 주인을 닮아 냉담해 보이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들은 작품처럼 아름다웠지만 누구의 온기도 품고 있지 않았다. 집안을 관리하는 도우미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자신의 임무만을 수행했다. 그들은 유진을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존경이 아닌 철저한 업무 매뉴얼만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공간은 2층의 게스트 스위트룸이었다. 지훈의 침실과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풀었다. 몇 벌의 낡은 옷과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만년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책 몇 권. 그것들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방 안에서 길 잃은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부모님의 빛바랜 사진을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이 거대한 감옥 같은 집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들의 하루는 약속된 각본처럼 흘러갔다. 지훈은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유진이 눈을 뜨기도 전에 회사로 향했다. 아침 식사는 늘 혼자였다.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도우미가 차려준 완벽한 식사를 할 때마다 유진은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낮 시간 동안
그녀는 펜트하우스에 딸린 작은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지훈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고 유일하게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가져온 책을 읽고 번역 일을 계속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서유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녁 식사 역시 대부분 혼자였다. 지훈은 거의 매일 밤늦게 돌아왔다. 가끔 이른 저녁에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최 비서에게 말하도록 하세요. 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그녀의 건강을 물었지만 그것은 오로지 후계자 생산 프로젝트의 중요한 변수를 점검하는 과정일 뿐 인간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유진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매달 그녀의 계좌로 막대한 생활비를 입금했고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주었지만 유진은 꼭 필요한 생필품 외에는 한 번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으로 팔려왔지만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스탠드 조명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소파 위에 유진이 담요를 덮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책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무방비했고 앳되어 보였다. 낮 동안 보았던 꼿꼿하고 당당해 보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여튼 조명 아래 드러난 하얀 목선과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바닥에 떨어진 책을 집어들었다. 오래된 고전 시집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차가운 집에서 이런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았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이 생겨났다. 그는 항상 그녀를 계약의 일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잠든 그녀의 모습은 그가 정해 내린 틀 안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역사와 취향, 그리고 감정이 있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손을 뻗어 흘러내린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쥐며 그 충동을 억눌렀다. 감정은 사치이자 약점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하며 차갑게 돌아섰다. 며칠 후 그들에게 첫 번째 부부로서의 임무가 주어졌다. 아우라 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갈라 행사에 함께 참석해야 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미소를 유지하세요. 사람들의 질문에는 내가 대답할 겁니다. 당신은 그저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인형에게 내리는 지시와도 같았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비서가 준비해준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재계와 정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지훈이 미모의 아내와 함께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축하와 아첨을 건네며 다가왔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강 회장님, 사모님이 정말 미인이시네요.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분을 만나셨습니까? 지훈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했다. 유진은 그의 지시대로 그의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인형이 아니었다. 한 외국인 투자자가 다가와 유창한 프랑스어로 지훈에게 말을 걸었을 때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영어에는 능통했지만 프랑스어는 아니었다. 그가 통역을 찾으려 할 때
옆에 서 있던 유진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유창한 프랑스어로 투자자에게 답했다. 제 남편을 대신해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르블랑 씨, 아우라 그룹의 자선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주위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놀란 것은 외국인 투자자뿐만이 아니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유진의 신상 명세서에서 그녀가 고전문학 번역가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여러 언어에 능통할 줄은 몰랐다.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고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우아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덕분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고 지우는 예상치 못했던 수확까지 얻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프랑스어는 언제 배운 겁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여러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담담한 대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 밤 서유진은 그가 내린 인형의 역할을 넘어섰다. 그녀는 그의 체면을 세워주었고 심지어 사업에 도움까지 주었다. 그녀는 그저 자궁을 제공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깊이와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는 시간이 늘었다. 서재에서 책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 정원에서 조용히 꽃을 돌보는 뒷모습,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결실을 맺는 날이 왔다. 최근 들어 유진은 계속해서 미열과 피로감을 호소했다. 지훈은 최 비서를 통해 병원 예약을 잡게 했다. 병원에는 지훈 대신 최 비서가 동행했다. 결과는 그날 오후 지훈이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 초회 비서의 문자로 도착했다. 사모님, 임신 8주차입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지훈은 회의 중에 잠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짧은 문장을 읽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시 회의에 집중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만족했다. 프로젝트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기척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일찍 오셨네요.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섰다. 그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축하해야 하나 하지만 그것은 계약이 없는 감정 표현이었다. 그는 그저 사실을 전달하기로 했다. 오늘 병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책을 조용히 덮었다. 임신 8주차라고 합니다. 담담한,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가져갔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곳. 하지만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다. 축하합니다.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배를, 그리고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계획대로 된 일이었다. 그가 원하던 결과였다. 그런데 왜 그는 만족감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일까? 그는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그의 아이를 품은 여자,
그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냉정한 이성의 벽을 세차게 때렸다. 계약서의 조항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 속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싹트고 있었다. 임신 초기 몇 주 동안.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에는 아주 미세하고 조심스러운 안정감이 깃들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무심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그는 최 비서를 통해 국내 최고의 임산부 전문 영양사를 고용했고 매일 아침 유진의 식단은 보고서처럼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집안의 모든 모서리에는 눈에 띄지 않는 부드러운 보호대가 설치되었고 공기청정기는 24시간 최적의 습도와 청정도를 유지했다. 유진의 정기검진은 아우라그룹의 VIP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담당 의사는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권위자로 바뀌었다. 유진은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뱃속의 아우라그룹 후계자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귀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행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서툰 방식의 보호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그녀의 일상을 감쌌고 그 안에서 그녀는 아주 조금씩 낯선 안정감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입덧으로 고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 날부터는 입덧을 완화시켜준다는 다양한 종류의 차와 음식이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배달되었다. 그는 묻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었다.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임신 12주차 정밀 검사를 받던 날이었다. 그날따라 병원은 유난히 분주했다. 유진은 VIP 병동의 조용한 검사실에 누워 초음파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젤리곰처럼 보이는 작은 생명체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하며 기계를 조작하자 쿵쿵쿵 하는 빠르고 힘찬 소리가 검사실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자신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뭉클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 아이는 그녀의 아이였다. 초음파 검사가 끝나고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가 더 이어졌다. 심전도 검사를 할 때였다. 담당 의사인 김 교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더니 간호사에게 무언가 조용히 지시했다. 검사실의 평온했던 공기가 서서히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잠시 심장 초음파를 추가로 진행해야겠습니다. 산모님, 김 교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져 있었다. 유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1시간이 넘는 추가 검사가 끝나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최 비서가 복도에서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님께서 보호자와 함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회장님께 연락드렸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유진의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에 손끝이 차가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을 것이 분명한 그의 옷차림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단호했다. 지우는 유진의 앞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잠시 살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을 그녀는 읽을 수 없었다. 괜찮습니까? 그가 물었다.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김 교수의 진료실 안.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교수는 여러 장의 차트와 영상을 번갈아 보며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강 회장님, 그리고 서유진 산모님, 오늘 정밀 검사 중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유진의 심장 초음파 영상을 띄웠다. 사모님께서는 선천적으로 아주 희귀한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후성 심근병증의 일종으로 평상시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과 유진을 바라보았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혈액량이 50% 가까이 증가하고 심장은 그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죠. 건강한 심장에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산모님처럼 심장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신 기간이 지속될수록 심장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의학 용어들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김 교수의 목소리에 담긴 심각성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산모님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부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결과, 그 단어가 지훈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순간 진료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이명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리를 지배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 경영권 방어, 아버지의 유언, 그 모든 것이 하찮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공포에 질린 채 앉아있는 한 여자. 서유진의 모습만이 보였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녀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거대한 죄책감의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통제 불가능한 공포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지훈이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현 단계에서는 임신 중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산모님의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신 중절. 그 단어가 진료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지훈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침묵을 지키던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호했다. 안 돼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김 교수를 그리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어미가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몸짓이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계약으로 잉태된 아이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교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내세요. 특별팀을 구성하십시오. 산모와 아이, 둘 다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진료실 전체를 압도했다. 김 교수는 그의 기세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고개를 끄덕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지훈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어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였다. 그는 차마 옆자리에 앉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변수, 사람의 목숨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는 흘깃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초점 없는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던 그녀의 생명이 이제는 그 어떤 목표보다도 중요해져 버렸다는 것을 후계자보다, 아우라 그룹보다 그녀가 살아야 했다. 반드시 그녀의 목숨에 대한 책임감.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그가 기꺼이 짊어져야 할 무한한 무게의 족쇄였다. 그리고 그 족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처음으로 뛰게 만들고 있었다. 진단이 내려진 그날 이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 무장한 서유진이라는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한 격리 병동이 되었다. 24시간 대기하는 간호사 2명이 교대로 그녀의 곁을 지켰고, 거실 한쪽에는 그녀의 심박수와 혈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모니터가 설치되었다. 그 모니터는 지훈의 사무실 컴퓨터와도 연동되어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녀의 모든 생체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훈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모든 저녁 약속과 해외 출장을 취소했다. 칼날 같던 그의 일상에 서유진이라는 절대적인 변수가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전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고, 돌아오면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 시선에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듯했지만 그 안에는 행여나 그녀가 유리처럼 부서질까 노심초사하는 극도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공포는 통제라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오늘 혈압이 조금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답답해서요. 이사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서재에 가는 것도 당분간 금지입니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사람을 시키세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이 창밖을 보며 잠시 산책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그는 단칼에 잘랐다. 안 됩니다. 외부 공기는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진에게 그의 과잉 보호는 숨막히는 족쇄일 뿐이었다. 그녀는 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에서 이제는 의료용 감시 장치까지 달린 더 좁은 상자 안으로 옮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안전한 출산이라는 프로젝트 목표에만 맞춰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이나 답답함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남자였다. 유진은 그의 행동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아들,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를 걱정하는 거지. 그 생각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매일 밤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관심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감정적인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다가서지 못했고, 그녀는 상처받을까봐 마음의 문을 닫았다. 최고급 펜트하우스 안에서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운 섬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진은 악몽을 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꿈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침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무슨 일입니까? 잠옷 차림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간호사가 아닌 강지훈이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공포가 어려 있었다. 그는 단숨에 침대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어디가 아픈 겁니까? 말해봐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오롯이 자신을 향한 꾸며지지 않은 두려움을 보았다. 뱃속의 아이가 아닌 서유진이라는 한 사람의 안위에 대한 공포.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번개처럼 그녀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뒤따라 들어온 간호사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지우는 정신을 차린 듯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았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 헛기침을 하며 방을 나갔다. 소란 피우지 말고 안정이나 취하도록 해요. 퉁명스럽게 던진 말이 텅 빈 방 안을 울렸다. 하지만 유진은 잠들 수 없었다. 조금 전 보았던 그의 눈빛이, 그 절박했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 아주 만약에 그가 정말로 나를,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헛된 기대를 품지 말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그는 그저 자신의 투자가 잘못될까봐 놀랐을 뿐이라고.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같은 시각 아우라그룹의 경쟁사 빌딩 최고층에서는 또 다른 강씨. 강민혁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사촌 동생이자 아우라그룹의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래서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펜트하우스에서 칩거 중이다. 이 말인가? 민혁이 고급 시가를 입에 문 채 물었다. 맞은편에 서 있던 사설 탐정이 고개를 숙였다. 네. 부사장님, 특이한 점은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및 심장내과 의료팀이 정기적으로 펜트하우스를 드나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임신부 관리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과도합니다. 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처음부터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결혼을 의심했다. 평생 여자에게 관심도 없던 냉혈하니 배경도 변변찮은 여자와 속전속결로 결혼하고 바로 아이까지 가졌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의료 기록을 빼낼 수 있겠나? 그건 어렵습니다. 강지훈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VIP 정보라 보아니 철통 같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돈은 얼마든지 쓰게 방법을 찾아내. 민혁은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완벽한 사촌형 강지훈, 그에게도 드디어 약점이 생긴 모양이었다.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배나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파고들면 분명히 무언가 나올 터였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탐정이 물러나자 민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강지훈과 서유진의 결혼식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민혁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님,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머지않아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겁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왕좌를 향한 자신의 계획에 아주 중요한 패가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유진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가 갇힌 유리 감옥 안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랫배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물고기가 꼬리로 물을 치는 듯한 간질거리는 느낌. 첫 태동이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작은 생명.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고 엄마인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벅찬 모성애와 함께 지독한 슬픔이 밀려왔다.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은 자신을 통제하는 남자와 얽혀 있었다. 자신과 아이를 오직 거대한 제국의 자산으로만 여기는 남자. 그와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울의 야경보다도
더 아득하고 건널 수 없게 느껴졌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그의 사설 탐정은 마침내 병원의 하급 직원을 매수해 서유진의 의료기록 일부를 손에 넣었다. 완벽한 기록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비우성 심근병증, 고위험 임신, 생명 위협 가능이라는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은 그의 손에 들린 완벽한 비수였다. 잘했어. 민혁은 탐정에게 두둑한 돈 봉투를 건넸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뱀처럼 신중하고 교활하게. 그는 먼저 독을 퍼뜨릴 곳을 물색했다. 첫 번째 목표는 강씨 집안에 가장 말이 많고 영향력 있는 어른. 강지훈의 고모할머니였다. 그는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직접 고모할머니의 자택을 찾았다. 고모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훈이 형님 걱정 때문에요. 민혁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라니, 그 아이가 왜 사회 형수님. 건강이 무척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라더군요. 그런데도 형님은 후계자를 얻겠다는 고집 때문에 형수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쩝니까? 그의 걱정은 정확히 의도된 효과를 낳았다. 고모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날 오후 강씨 집안의 모든 어른들은 강지훈이 후계자 눈이 멀어가 시집온 며느리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민혁의 다음 단계는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였다. 그는 평소 자신에게 우호적이던 몇몇 이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은근슬쩍 화제를 던졌다. 요즘 강 회장님, 회사 일에는 통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신경이 사모님과 뱃속 아이에게 쏠려 있으니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사모님 건강이 그렇게 위중하다면서요.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회장님이 받을 정신적 충격이 회사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법인데 말입니다. 그는 강지훈을 불안정한 리더로 포장했다. 후계자를 얻기 위해 비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아내의 건강 문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총수,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의심의 씨앗은 성공적으로 뿌려졌다. 내부적인 균열을 만든 후 민혁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자극적인 기사로 유명한 인터넷 언론사에 정보를 흘렸다. 단독 재벌 총수 A씨, 희귀병 아내에게 후계자 출산 강요, 비정한 황태자의 두 얼굴.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최근 비밀리에 결혼한 젊은 총수,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 몇 가지 단서만으로도 네티즌들은 A씨가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쉽게 추측해냈다. 인터넷은 들끓었다. 사람 목숨보다 후계자가 중요하냐? 아내가 아이 낳는 기계냐? 악마다. 아우라 그룹 불매운동 합시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빗발치는 이사들의 항의, 대책을 요구하는 홍보팀의 비명. 지훈은 얼음 같은 표정으로 창밖에 서서 이 모든 혼란을 듣고 있었다. 최 비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씨 집안 어른들께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훈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민혁의 짓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세상의 비난이 그가 스스로를 향해 던지던 죄책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세상은 그를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했고 그는 스스로가 괴물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인터넷과 TV를 차단해. 서유진 씨가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지시였다. 어떻게든 그녀만은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서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했다. 그날 오후 유진의 혈압을 체크하러 들어온 신참 간호사가 무심코 자신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유진은 간호사의 작은 화면에 뜬 헤드라인을 보고 말았다. 재벌 총수 A씨, 희귀병 안에 순간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사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비인간적, 잔혹한 아내의 몸을 도구로 여기는. 기사의 모든 단어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진실. 그가 자신을 후계자를 낳는 도구로만 여긴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확증해 주는 것 같았다. 그녀가 품었던 작은 희망, 악몽을 꾸었을 때 보았던 그의 눈빛이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그 희미한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것이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철저한 계산이었을 뿐이다. 극심한 배신감과 절망감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팔에 채워져 있던 의료용 시계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거실에 설치된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놀란 간호사의 비명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같은 시각 이사들과의 긴급대책 회의를 막 시작하려던 지훈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의 심박수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혈압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회장님, 이사님들께서 기다리십니다. 최 비서의 말이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에게 가야 한다. 지훈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모두 밀쳐버렸다. 그의 눈에 이성과 냉철함은 사라지고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회의 취소해. 그는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뒤에서 당황한 초의 비서와 이사들이 그를 불렀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회사의 운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 전부가 저 높은 펜트하우스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상은 붉은 경고등 하나로 붕괴했다. 그는 복도를 질주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어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의 폐가 터질 듯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펜트하우스의 모니터에 떠올랐던 수직으로 추락하던 아내의 생체 신호 그래프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의사의 경고, 인터넷을 뒤덮은 악의적인 기사들, 그리고 악몽을 꾸고 하얗게 질려있던 그녀의 얼굴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탓이었다. 그의 이기심이, 그의 오만함이 그녀를 사지로 내몰았다. 그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료진이 유진을 응급침대에 싣고 나오는 중이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지훈의 심장은 얼음 덩어리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비켜, 내가 타겠어. 그는 구급대원을 밀치고 앰뷸런스에 올라탔다. 사이렌이 울부짖는 좁은 공간 안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도 그녀를 부르지도 못한 채 그저 미동도 없는 그녀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통제 아래 있던 완벽한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앞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우는 그저 무력한 한 명의 남자에 불과했다. 닫힌 수술실 문 앞에서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무력감에 휩싸여 복도를 서성였다. 돈도, 권력도 이 붉은 등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초조한 시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제발 그녀를 살려주세요. 몇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 교수가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회장님,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더 발생한다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었다. 안도감과 함께 더 큰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유진은 병원 최고층에 위치한 VIP 병실로 옮겨졌다. 지우는 그녀가 마취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창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당신의 소중한 후계자는 무사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기사를 봤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과묵함이, 그의 서툰 표현 방식이 결국 그녀에게 이토록 깊은 상처를 주고야 말았다. 바로 그 순간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이성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침대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후계자 그깟 후계자가 뭐라고.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하고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당신이 잘못되는 줄 알았어. 내가 걱정한 게 그 아이였다고 생각하나. 당신을 잃는 줄 알았다고.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그룹의 총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한 공포에 떠는 한 남자만이 있었다. 나의 잘못이야. 전부 다 내 탓이야. 내가 당신을 이 위험 속으로 끌어들였어.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그의 고백은 유창하지 않았다. 두서없고 거칠었으며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 한 조각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다. 유진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내려다보던 남자가 지금 자신의 발치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악몽을 꾼 밤에 보았던 그의 공포 어린 눈빛. 지금 눈앞에서 절규하는 그의 모습이 겹쳐지며 유진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오해의 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지독한 통제와 집착은 후계자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서투르고 이기적이며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그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제야 그녀도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진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숨이 막혔는지 자신이 마치 값비싼 인큐베이터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우는 변명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후계자를 얻어야만 했던 압박감,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강민혁의 위협, 그리고 그녀의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느꼈던 절망과 공포에 대해서 오랜 대화 끝에 병실에는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게 된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당신의 사촌은 나를 무기로 당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당신의 약점으로 존재하는 한 그는 계속해서 나를 흔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려고 했죠. 하지만 방패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나도 당신의 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연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 전쟁에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녀는 강민혁의 비열한 전략과 심리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싸워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기꺼이 함께 짐을 짊어지겠다는 동반자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계약 이후 처음으로 아무런 의도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접촉이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함께 싸우자,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가 아닌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병실 안에는 여전히 의료기기의 차가운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역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유진이 입원한 VIP 병실은 하룻밤 사이에 아우라그룹의 비밀 전략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의료용 모니터 옆에는 최 비서가 실어 나른 방대한 양의 서류 뭉치와 노트북들이 자리 잡았다. 강지훈은 병실 한쪽에 임시 집무 공간을 마련했고 그의 모든 결제와 지시는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처음 지훈이 생각한 방역은 단순하고 저돌적이었다. 그의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 기사를 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사회에서 자신을 흔드는 이사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하지만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차에 서류를 검토하던 유진이 그를 제지했다. 그건 강민혁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당신이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당신을 이성을 잃은 폭군으로 몰아가기 쉬우니까요. 증상을 치료할 게 아니라 병의 뿌리를 잘라내야 해요. 병의 뿌리라니 강민혁 그 자체요. 그가 다시는 당신을 위협할 수 없도록 그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해요. 유진은 그에게 강민혁이 현재 총괄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민혁이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며 야심차게 추진 중인 판교 AI 데이터 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지훈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난 며칠간 그녀가 보여준 통찰력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최고 등급의 보안이 걸린 프로젝트 파일들을 병실로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그날부터 유진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재무보고서, 하청업체 계약서, 내부보고 메일들을 읽고 또 읽었다. 지훈의 재무팀과 법무팀이 수차례 검토하고 이상 없다고 결론 내린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류를 보았다. 그녀는 숫자를 계산하는 회계사나 법조항을 따지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행간의 의미를 읽고 숨겨진 맥락을 파악하는 번역가였다. 그녀에게 이 서류들은 숫자의 나열이 아닌 교묘하게 진실을 감춘 하나의 텍스트였다. 며칠 밤낮으로 서류에 몰두하던 그녀의 눈에 마침내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것은 거대한 비리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사소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법한 작은 불일치. 프로젝트에 자재를 납품하는 여러 하청업체 중 TNS라는 신생업체와 맺은 계약서였다. 계약 규모도 크지 않았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 업체의 이름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이름. 그녀는 지훈에게 TNS의 설립 서류와 주주 명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몇 시간 후 초의 비서가 가져온 자료를 본 유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TNS의 대표이사는 강민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회사의 주주 중 한 명의 이름이 낯익었다. 그는 몇 년 전 비리 혐의로 아우라그룹에서 해고된 강민혁의 대학 동창이었다. 유진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TNS가 데이터 센터 부지로 선정한 지역의 과거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게 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TNS는 아우라그룹이 부지를 매입하기 불과 몇 달 전 거의 헐값에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몇 달 후 아우라그룹에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이다. 전형적인 차명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강민혁은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지훈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자신의 발견을 차분하게 지훈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논리와 증거만으로 강민혁의 범죄 행각을 재구성해 나갔다. 지훈은 그녀의 설명을 듣는 내내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자신의 최고 전문가 팀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서류 몇 개만으로 완벽하게 간파해냈다. 그는 그녀의 연약한 외면 속에 강철 같은 지성이 숨겨져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증상이 아니라 뿌리를 공격해야 했군. 지훈의 금융분석팀이 유진의 가설을 검증했고 결과는 그녀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가 찾아낸 작은 실마리는 거대한 비자금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유진과 그는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위한 함정을 설계했다. 우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민혁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요. 유진이 말했다. 당신은 스캔들 때문에 궁지에 몰린 약한 리더를 연기해야 해요. 지훈은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부덕을 사과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민혁이 가장 바라던 시나리오였다. 민혁은 지훈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사회를 자신의 대관식 무대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이사들을 매수하고 지훈의 회의만을 통과시킨 후 자신이 회장 대행이 되려는 계획을 세웠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지훈은 유진의 병실을 지켰다. 창밖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두렵지 않습니까?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예전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린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갑과 을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우는 운명 공동체였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최 비서로부터 이사회 소집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평온했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가장 고요한 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결전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전의 날을 앞둔 며칠 동안 서유진의 병실에는 기묘한 평화가 흘렀다. 세상은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건 이사회 소집 소식으로 떠들썩했고, 병원 밖에는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불안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강지훈은 복수와 방역에 대한 계획을 잠시 접어두었다. 그는 출산을 앞둔 아내의 곁을 지키는 남편의 역할에 충실했다. 물론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다. 어느 날 오후 병실로 커다란 아기 침대가 배달되었다. 지훈이 직접 주문한 북유럽 장인이 만들었다는 최고급 원목 침대였다. 그는 직접 조립하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였지만 수조 원짜리 M&A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손은 작은 나사와 드라이버 앞에서는 영 힘을 쓰지 못했다. 쩔쩔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유진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거기 말고 이쪽에 먼저 끼워야죠. 그녀의 웃음소리에 지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그녀가 가리키는 대로 낑낑거리며 침대를 조립했다. 마침내 침대가 완성되었을 때 그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요새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침대를 바라보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온기가 벌써부터 그곳에 깃드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면 병실은 두 사람만의 작은 우주가 되었다. 간호사들이 나가고 의료기기에 희미한 불빛만이 공간을 채울 때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혜의 숲 도서관에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낡은 책 냄새와 그 속에서 세상을 배웠던 소녀의 꿈에 대해서 지훈도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언제나 강해야만 했던 외로운 어린 시절에 대해 말했다. 아버지의 기대는 늘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아우라 그룹은 그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이기 이전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고.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재벌 총수의 것이 아닌 사랑에 굶주린 한 소년의 쓸쓸한 독백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무게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앞에서 그는 강지훈 회장이 아닌 그저 한 명의 남자일 수 있었다. 그들의 감정은 더 이상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지훈이 잠든 그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줄 때, 유진이 힘들어하는 그를 위해 직접 과일을 깎아줄 때, 사랑은 그들의 모든 행동과 눈빛에 스며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책을 읽어주다 잠든 유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깰까봐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세상의 그 어떤 평화보다도 더 큰 평온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우라 그룹이라는 왕국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평화라는 것을. 마침내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이 되었다. 최 비서로부터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다. 강민혁 부사장이 이사들 몇 명을 확실히 포섭한 것 같습니다. 내일 해임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의 제국, 그의 명예,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때 유진이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게 바뀌겠죠.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끌어 자신의 불룩한 배 위에 올려놓았다. 뱃속의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그의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아니요, 이미 모든 건 바뀌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천천히 돌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그녀를 만나고 아이를 가지고 그녀를 잃을 뻔한 공포를 겪고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의 세상은 이미 완전히 변해 있었다. 내일의 싸움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진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 소리와 뱃속 아이의 태동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심장 박동, 사랑해, 그가 처음으로 꺼낸 고백이었다. 어떤 수식어도, 어떤 망설임도 없는 그의 진심이었다. 나도 사랑해요. 유진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내일 거대한 홍수가 그들을 덮칠 것이다. 한 사람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아이를 낳기 위해 각자의 전쟁터로 향해야 한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함께였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검이 되어줄 터였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병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그의 전투복과도 같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은색 슈트를 입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왕좌를 지키러 가는 전사였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침대에 누워있는 유진에게만 향해 있었다. 끝나는 대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를 잡는 힘은 단단했다. 알아요. 가서 이기고 와요. 유진은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그에게 그 어떤 군대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결연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우라 그룹 본사 70층.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강지훈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민혁은 준비된 각본대로 지훈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우리는 지금 아우라 그룹의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스캔들로 인해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리더십의 부재가 있습니다. 민혁의 선동적인 연설에 동조하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이 아내 문제에 빠져 이성을 잃었고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모든 공격을 듣고만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병실에서 유진의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 갑자기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예정일보다 몇 주나 이른 갑작스러운 진통이었다. 산모님, 그녀의 비명에 간호사가 달려왔고 병실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유진의 혈압이 위험 수위로 치솟고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급히 달려온 김 교수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러다간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술을 준비했다. 유진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오직 지훈의 이름만을 애타게 불렀다. 이사회 회의실.
강민혁이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이에 본 이사는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해임안의 가결 여부를 묻는 투표가 막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지훈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 김 교수에게서 온 다급한 문자였다. 위급 산모 위독.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순간 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철옹성 같던 평정심에 처음으로 균열이 보였다.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은 민혁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지훈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유산. 그가 목숨처럼 지켜온 제국이 바로 이 자리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망설임은 1초도 되지 않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충격에 빠진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이 회의 나에겐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딜 가는 건가? 사촌 형님. 민혁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도망치는 건가?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증거지. 문에 다다른 지훈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민혁을 돌아보는 대신 자신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 비서를 향해 말했다. 최 비서, 계획대로 진행해. 최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앞으로 나서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회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기 전에 이사님들께서 꼭 보셔야 할 마지막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그 안에는 강민혁이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비리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의 계좌 내역, 부풀려진 토지 계약서, 그리고 이사들을 매수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민혁의 얼굴은 승리감에서 공포로, 그리고 절망으로 새하얗게 질려갔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광경을 보지 않았다. 이 싸움의 승패는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회의실을 뛰쳐나와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진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유진아. 그의 절박한 외침에 이동 침대에 실려가던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공포와 사랑, 그리고 무언의 약속이 오갔다. 그는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수술실 문은 무정하게 그의 앞에서 닫혔다. 이 수술 중. 붉은 등이 그의 세상에 사형 선고를 내리듯 켜졌다. 지훈은 차가운 수술실 문에 기댄 채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제국을 지키는 싸움에서는 이겼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세상 전부를 잃을지도 모를 가장 절망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긴박한 소리들.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수술실 앞의 시간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흐르지 않았다. 강지훈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붉게 빛나는 수술 중 표시등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1분이 1시간처럼,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다. 그의 제국, 그의 승리는 저 문 너머의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온 우주는 오직 문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생사에 달려 있었다. 최 비서가 달려와 강민혁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그의 리더십을 재확인했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지훈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뇌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녀가 없는 왕국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졌다.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얼굴의 김 교수가 걸어 나왔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김 교수는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제 의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수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산모님, 무사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순간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벽에 기대 겨우 몸을 가누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를 짓누르던 거대한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며 뜨거운 것이 눈시울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 중 한 명이 복도 한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병원 로비의 TV에서는 강민혁 부사장의 비리 사건과 강지훈 회장의 경영권 방어 성공에 대한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그의 승리를 축하했지만 그의 진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깬 유진을 마주한 순간 지우는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하고 미약했지만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아이의 안부였다. 우리 아지 건강해. 당신을 꼭 닮은 아주 예쁜 아들이야. 지우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처음 자신의 아들을 보았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 자신의 피를 이어받고 유진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적. 그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경이롭고 숭고한 감정에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벅차올랐다. 며칠 후 유진은 VIP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침대 옆에는 작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아기가 새근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회사 일도 모두 미룬 채 온전히 두 사람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유진을 위해 직접 사과를 깎았다. 과거의 냉혹한 기업 총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한 여자와 한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한 남자만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유진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 때 지우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차가운 조항들로 가득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이건 실수였어. 그가 깊은 후회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잘못된 계약에서부터 시작됐지. 그는 유진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그의 손에서 무력하게 흩어졌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약서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우는 그녀의 침대 곁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진실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유진, 나에게 감정이란 걸 가르쳐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사람. 당신과 우리 아들이 이제 내 세상의 전부야.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주겠어. 유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라는 대답보다 더 확실한 그녀의 눈물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다. 지우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아우라 그룹의 주인을 상징하는 징표 반지를 빼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치겠다는 영원한 약속의 증표였다. 이야기는 그곳에서 끝이 났다. 혹은 비로소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세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지우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유진은 그의 품에 기댔다. 아기 침대에서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미래인 아들. 하늘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시련과 고통 끝에 찾아온 눈부신 사랑의 새벽이었다. 계약이 아닌 진실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바로 그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